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식공유 포럼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정말 반갑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트럼프 2.0 시대,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이 그림과 더불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자, 뭐 하고 있는 거죠? 누굽니까, 이 세 사람이? 세 명. 세 명이죠. 푸틴, 시진핑, 이 뒤통수만 보이는 사람은 트럼프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지구를 나눠서 드시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3월 초에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 경제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디언 렉맨이라고 하는 칼럼니스트가 이 세 사람, 즉 트럼프, 푸틴, 시진핑, 그리고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칼럼, 거기에 같이 곁들여져 있는 이 사파 카툰입니다. 제국주의가 뭐죠? 일반 국가하고 제국은 어떻게 다릅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있는 나라가 제국입니다. 제국의 우두머리는 황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제국이 있었죠? 정확히는 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정복했어요? 정복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는 제국이 아니에요. 신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여러 나라를 거느리고 그걸 자기 땅으로 만들어가는 시대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셋이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원래 이것을 처음 시작한 요 세 사람 중에 처음 시작한 사람은 푸틴이죠. 푸틴이 옛날에 자기 소비에트 연방, 소련 시절의 그 영토들, 그리고 러시아 제국 시절의 그 영토들, 그거를 되찾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014년부터이죠. 그리고 그 무렵에, 그거보다 조금 앞서긴 했지만 그 무렵부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비슷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태평양에서. 그래서 대만 저거 다시 찾아오겠어. 그리고 남중국해,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그 사이에 있는 그 거대한 바다 있잖아요. 이거 중국 바다야. 근데 그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베트남도 자기 앞바다가 있는 거고, 필리핀도 자기 앞바다가 있는 거고, 인도네시아도 다 자기 앞바다들이 있는 건데 상관없어. 그건 너희들 바다가 아니고 그건 중국 바다야. 라고 해서 무력 시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태평양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하와이 서쪽입니다. 그걸 다 중국의 내해로 삼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진작부터 벌어져 왔습니다. 이런 시도들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왜냐?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걸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구예요? 미국, UN, 나토 이런 데들이 야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UN 헌장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UN 헌장에 무력에 의해서 기존의 국경선을 바꾸면 안 돼. 라고 쓰여 있잖아. 그 UN 헌장에 의해서 첫 번째로 보호받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북한과 소련의 스탈린이 무력에 의해서 국경선을 바꾸려고 그랬죠? UN 헌장을 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UN이 어떻게 했어요? UN군을 구성해서 한반도에 들어와서 여기를 지켜줬잖아요. 그러니까 UN군이 처음 구성돼서 지켜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 침범하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비슷하게 유지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바이든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이 나서서 경제 제재가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다가 군사 지원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든 러시아든 이걸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좀 영토를 좀 넣어볼까 하는데 쉽게 잘 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이 어떻습니까? 미국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이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자기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파나마 운하 내놔. 그린랜드 내놔. 캐나다 너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의 51번째 주로 들어오란 말이야. 안 들어오면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또 중동의 가자 지구에다 대고 나 거기다가 리조트 지을 테니까 너희들 다 나가. 거기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다 나가. 어디로 나가는데 뭐 내가 알 바가 뭐야. 너희들 나가란 말이야. 이런 거죠. 그런데 황당하기 짝이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 파나마 운하나 그린랜드 같은 것은 실제로 미국이 아주 쉽게 점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아요. 미국이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덤빌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보세요. 이게 미국이 캐나다잖아요. 다 미국이라고 써놨죠. 저기 미국 국기로 다 덮어놨죠. 미국 거라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저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캐나다도 쉽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자존심이 있지. 하지만 트럼프가 엄청 괴롭힐 겁니다. 들어올 때까지. 자,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이런 시대가.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이런 분위기를. 소련. 그렇죠, 소련. 푸틴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푸틴한테 트럼프가 거의 공개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해. 야, 폴란드를 가져가든 우크라이나를 가져가든 리투아니아를 가져가든 네 마음대로 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걸 다 미국이 지켜줬잖아요. 이제 미국이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지켜야 되죠? 자기가 지켜야지. 자기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럽이 초비상사태가 걸린 겁니다. 지금은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느라고 러시아가 군사력을 많이 썼어요. 당장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자기들도 군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휴전이나 또는 종전을 하고 나서 군사력을 비축하고 나면 분명히 어딘가를 칠 겁니다. 그게 리투아니아가 되든 에스토니아가 되든 루마니아가 되든. 폴란드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 폴란드는 한국에서 무기를 엄청 많이 가져갔잖아요. 폴란드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한국 무기를 가지고. 네. 군사비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하지만 다른 나라들 정말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이런 것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Empire. 황제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Emperor라고 하죠. Emperor. Empire의 우두머리. 지금 근데 조금 전에 본 그 사람들이 다 엠퍼러가 되어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킹이 아니고 황제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들 가서 거기 가서 엎드리잖아. 황제 폐하 하고 엎드리잖아요. 지금 이런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너무 염치 없잖아요. 이 사람들 정말 이상한 인간들 아닙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난 80년이 이상했던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어떠하냐?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게 그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인간뿐만이 아니고 모든 생물의 모습이죠. 모든 생물의 본능이에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고 착취하는 것.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2차 대전 직전에 제국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낯이 익은 제국 어디 있습니까? 대일본 제국이죠. 대일본 제국. 영토가 얼마나 넓어요. 저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태평양 일대를 다 점령한 겁니다. 왜? 국력이 강하니까.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는 국력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군사력도 비교가 안 돼요. 해군력, 공군력, 육군 모든 게 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점령하는 거죠. 지배하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저쪽에서는 히틀러가 그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무솔리니가 그렇게 하고 과거에 옛날에 로마 제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거예요. 제국이죠. 로마 제국. 또 독일 제국.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대전이 두 번이나 나죠. 세계 대전이 1차 대전, 2차 대전.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미국도 끼게 된 거예요. 미국까지 끼게 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 1945년에 어떻게 해서 미국 주도로 승전을 이끌어낸 거죠. 이겼죠. 이기고 났더니 미국이 그러니까 인류의 본능과는 매우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슨 소리냐? 야, 우리 이렇게 남의 나라 점령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결국은 전쟁이잖아.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어. 몇 천만 명이 죽었는데 이걸 다시 반복할 수는 없잖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이제 남의 나라 점령하지 말자. 라고 해서 국제기구를 만들죠. 그게 뭡니까? 그게 유엔입니다. 그게 국제연합 유엔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유엔의 헌장에다가 무력에 의해서 국경선을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걸 딱 명시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야. 내가 누구예요? 미국이. 이거 말 안 들으면 미국이 가만 안 둘 거야? 그런 게 유엔이었던 겁니다. 전쟁하지 말라는 거. 예.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트루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 트루만은 우리 6.25 전쟁에 미군이 참전하는 그 결정을 몇 시간 만에, 몇 시간도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참전 결정을 내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트루만이 유엔 창립 총회 연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 The responsibility of the great state is to serve, not to dominate. 강대국의 책임은 뭐냐? 봉사하는 거야. 지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강대국이 세계에 봉사하는 거래요. 강대국이 약소국한테 봉사하는 게 그게 책임이래요. 이건 정말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 시대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곳곳에다가 자기 군대를 두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지켜줘요. 누구 돈으로? 그 군대는 누구 돈 가지고 그 군사비를 썼습니까? 다 자기 미국 국민들이 낸 돈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지켜주는 거야. 정말 이상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런 세월이 80년 동안을 지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거를 Rule Based Order,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라고 하기도 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센 자가 왕이에요. 힘센 자가 야, 너 내 말 들어. 하면 들어야 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땅 내놔. 그러면 땅까지 내놓을 수도 없겠죠. 그게 싫으면 전쟁을 하든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곳곳이 그렇게 될 것이다. 가서 무릎을 꿇든지 미국하고 전쟁을 하든지. 네. 자, 그래서 이게 지정학, 국제 정치 경제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보면 뭐냐? 경제적으로 보면 너희들 공장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와. 네 공장 그거 네 거 아니야. 우리 거야. 공장 내놓으란 말이야. 이거죠. 조금 전에까지는 땅 내놓으란 말이야. 이거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야, 공장, 일자리 이거 내놔. 라고 하는 겁니다. 관세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원래 관세의 목적은 뭐냐면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우리가 농산물에다가 100%, 200%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거, 쌀 같은 데다 그렇게 고율의 관세를 매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미국은 그런 산업이 있을까요? 제조업에서? 예를 들어 자동차에다가 고율 관세를 매기겠대요. 또 지금 이미 철강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25%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제철소가 있나요? 철강 공장이 있어요? 있어도 아주 미미한 수준이에요. 거의 없어요. 철강 산업 미국이 최고였죠.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 네. US 스틸이라고 하는 거 세계 최고였죠. 하지만 이제는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 보호할 자국 산업이 없어요. 그런데도 관세를 매기겠다. 뭐를 위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만들라는 거예요. 자,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매기겠어. 관세 내기 싫어? 그러면 미국에 와서 공장 만들든지 해서 현대 정의선 회장이 가서 미국에다가 30조 원, 21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왜? 안 그러면 고율의 관세를 매겨야 되니 미국에다 팔긴 팔아야겠는데 거기 가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트럼프의 생각, 또 트럼프와 그 스태프들의 생각은 뭐냐면 너희들이 미국에 있던 공장을 다 가져갔잖아. 너희들이 미국이 제철소도 그렇고 자동차 공장도 그렇고 세계 최고였는데 이제 다 없어졌어. 그게. 왜? 니들이 다 가져갔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뭐 형식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틀린 말이에요. 그것을 한국이 가져가고 중국이 가져가고 일본이 가져가고 한 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의 걸 더 싸 가성비 좋은 거를 갖다가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덕분에 미국은 제조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다른 데다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덕분에 애플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덕분에 엔비디아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덕분에 퀄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기업들.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만들죠. 예, 그 AI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GPU를 만들잖아요. 세계 최고죠. 엔비디아 공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잘 아시네요. 공장은 어디 있습니까? 대만에 있습니다. TSMC. TSMC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뭐 하죠? 설계, 제품 개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정말 잘하는 거죠. 설계하고 개념 잡고 뭐 구성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조에 대해서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마찬가지로 애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플, 아이폰 그거 누가 만들어요? 다 중국에 중국 공장들이 다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애플은 뭐 하냐? 설계하고 개념 잡고 뭐 이런 거 서비스 하는 거 여기에 전념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미국의 세계 최고의 산업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가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공장은 다른 데들이 훨씬 잘하니까 그들이 잘할 수 있는데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실업자들이 많아졌느냐? 지금 미국의 실업률이 몇 %쯤 되죠? 4% 밑이에요. 완전 고용이에요. 왜? 다른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생겨났거든. 제조업은 다 나갔지만 다른 일자리들이 어마어마하게 생겨난 거예요. 훨씬 소득이 높은 일자리들. 그런데 트럼프가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공장, 제조업을 갖고 들어오겠대요. 뭐 그런 어느 정도까지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 중국에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고 있는 거를 야, 우리가 가져와야지. 이럴 필요는 있죠. 하지만 한국, 일본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또 캐나다, 멕시코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미국에도 손해죠. 근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높은 관세라고 하는 거 원래 미국 관세가 굉장히 높았어요. 1930년대 여기를 보시면 이 그래프가 1930년대 스무트 홀리 테리프라고 되어 있는 저게 60% 막 이렇게
관세가요. 대공황 때 그때인 거죠. 원래 미국이 이랬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관세가 다 높았어요. 왜? 자국 산업 보호해야 되고 남의 나라 물건 못 들어오게 막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언제 바뀌었냐? 1945년 이후에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유엔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IMF, 월드뱅크 이런 것들이 미국 주도로 만들어지면서 전 세계가 자유무역 질서가 자리 잡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제 관세들이 낮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FTA까지 하고 있는 나라들은 관세가 거의 0% 수준으로 낮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인류 전체 역사를 놓고 보면 굉장히 최근에 얼마 동안의 기간 이겁니다. 근데 다시 복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달러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달러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저는 지난 얼마 동안에 달러를 꽤 달러에 투자를 했습니다만 좀 바꿀까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왜냐? 트럼프가 약달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러 가치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이 그렇듯이 수출을 막 늘리고 싶어 해요. 근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수출이 많아요?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야겠다는 거예요.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줄인다. 근데 수출은 어떻게 늘리지? 수출을 늘리려면 미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수출되는 제품의 값이 높아야 됩니까?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죠. 그러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져야 되죠.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도 그걸 원하고 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라고 하는 저 스테픈 미란이라고 하는 저 사람도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화에 대해서도 그렇고 유로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나라들은 달러와의 환율을 비교해놨을 계산할 때 달러에 대한 유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질까요? 떨어질까요? 높아지죠. 달러가 떨어지니까. 엔화 가치도 높아져요. 정상적이면 그래요. 그런데 정말 불길하게도 우리 원화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1460원, 1470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우리의 정치적인 환경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지나치게 한국에서 투자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이 국제 금융 질서의 관점에서 본다면요. 매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닥치지는 않았지만 8월 달에 닥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트럼프가 지난 2월에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자기 하나에 있는 그 스태프들하고 공무원들한테 이걸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그게 뭐냐? IMF, 월드뱅크, 유엔의 각종 그 기구들 있죠? 그런 기구들 이거 그대로 놔둘지 해체할지 미국만 탈퇴할지 구조를 바꿀지 이거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린 겁니다. 이것들 다 봐. IMF도 그렇고 월드뱅크도 그렇고 다 뭐 미국이 돈 갖다 주는 거잖아. 미국이 돈 내서 저 나라를 돈 갖다 주는 거잖아. 왜 미국이 그걸 해야 되는 거야? 더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미국한테 이익이 되는 것만 하자. 라고 지금 평가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IMF에서 미국이 빠져나갈 가능성 배제 못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IMF라고 하는 걸 경험했죠.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그 과정을 겪었죠. 98년부터 3년 동안 겪었잖아요. IMF 외환위기, IMF가 우리의 위기를 갖다 줬습니까? IMF 때문에 생긴 위기인가요?
IMF는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거기서? 구제금융을 준 거예요. 부도가 날 건데 부도가 안 나게 막아준 거예요. 그게 IMF가 한 역할이에요. 근데 구제금융을 주면서 조건을 붙이잖아요. 조건이 뭐냐? 야, 구조조정해. 그리고 세금 많이 걷어. 이걸 요구한다고요. 왜? 빨리 돈 갚으란 말이야. 돈 빨리 갚으라는 소리예요. 내가 이렇게 봐주는 대신에 빨리 갚으라고. 그게 IMF 융자 조건입니다. 어쨌든 간에 IMF가 하는 역할은 부도가 나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IMF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도가 돈 못 갚아서 부도가 나잖아요? 나라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잘 없거든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부도가 나면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굶어 죽는 거죠. 추워도 견뎌야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IMF가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질 가능성도 꽤 있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 국제 금융 질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금난이 또 신용 경색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특히나 여기 보시면 저기 왼쪽에 보시는 저게 미국의 부채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부채가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 우리나라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가 딱 닥쳤잖아요. 2020년 3월 코로나가 닥쳤죠. 그래서 저기 저 대구의 신천지 교회인가 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온 세상이 다 멈춰섰죠. 버스도 안 다니고 기차도 안 다니고 비행기도 안 다니고 학교 문 닫고 재택근무하고 뭐 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가 돈 찍어서 나눠주고 그 대출금 상환 돌아오는 거 다 안 갚아도 돼. 다 연기시켜 놓고 다 그랬죠? 이게 다 빚이에요. 여기에서 빚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나라들마다 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현재 부도 위기에 몰려있는 나라들이 많겠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 나라들이 지금 부도 확률이 매우 높은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IMF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마 부도에 나겠어? 설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채권자들도 부도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IMF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방파제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부도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미국이 해왔던 역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의 정치 질서, 경제 질서 그거를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 유지가 됐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거기서 빠져나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그야말로 약육강식 그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 속으로 점차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움직여 가고 있어요. 약달러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유로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오히려 반대예요. 자, 여기서 왼쪽에서 보시는 저 그래프는 저게 유럽의 국방비 증가 예상액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급격하게 늘어나죠? 왜 유럽은 군비 증강에 저렇게 엄청난 돈을 쓰겠다고 나선 것일까? 미국이 빠지니까 그런 거예요. 미국이 너희들 안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미국이 독일이든 프랑스든 뭐 이런 데다가 핵무기 곳곳에 갖다 놓고 지켜주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 시원찮으면 내가 이거 다 빼버릴 거야? 공개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입장에서는 정말 살떨리는 일이에요. 러시아가 탱크 몰고 들어왔을 때 미국이 안 지켜주면 누가 지키지 이걸?
그동안 1991년 소련이 붕괴된 이후에 유럽 국가들은 정말 무임승차를 했거든요. 군사비에 쓰던 거 돈 다 돌려가지고 복지에다 쓴 거예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됐죠. 그 나라를 지켜준 건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이 안 지키겠대요. 그러면 군사비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엄청난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군사비에. 복지 지출 줄여야 돼요. 이제 유럽도. 자, 그런데 갑자기 군사비 지출을 어떻게 늘려요? 세금을 갑자기 거둘 수 있어요? 못 걷죠. 그럼 어떡합니까? 어떡하죠? 어떻게 해요? 찍어내야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빚을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국채를 발행을 한다. 빚을 막 낸다. 그러면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르죠. 미국은 금리가 떨어져요. 유럽은 금리가 올라가요. 여기서 보시면 이게 바로 국채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시중금리의 뭐 벤치마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요. 유럽은. 그러면 미국은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유럽은 금리가 오르면서 유로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올라요. 그래서 미국 달러에 대한 유로의 환율이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네, 유로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어쩌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도 흔들릴지 몰라라고 하는 걱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나라 간에 자기 나라를 벗어나서 국제 간 거래를 할 때는 그 돈을 쓰는 거야 라고 하는 게 기축통화잖아요. 그게 달러죠. 수출입할 땐 다 달러로 뭐 이거는 몇 달러짜리, 이거는 몇 달러짜리, 무슨 뭐 그 비행기 표는 몇 달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달러가 약해져서 사람들이 달러를 안 가지고 싶어 해요. 사람들이 달러를 피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기축통화가 안 돼요. 그러면 세계에는 어떤 기축통화가 등장할까요? 중국? 아니면 유로? 없어요. 기축통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는 돈은 없어요. 지금 현재. 중국 위안화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중국 위안화를 달러처럼 쓰고 싶으시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통용되는 국제통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머리 아픈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럼 나라 간에 거래할 때 뭘 기준으로 하지? 금을 기준으로 하나? 금은 기준이 될 수가 있죠. 공통된 가치로. 하지만 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쩌면 물물 교환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태로 가고 있죠.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 미국 경제 지금은 막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오고 그래서 흥청흥청거리고 뭔가가 되는 것 같지만 아마 한 2, 3년쯤 지나고 나면 뒤죽박죽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 공장을 가서 만들잖아요.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잖아요. 오케이, 시설은 만들 수 있어요. 거기서 누가 일합니까? 누가 일을 해야 되죠? 미국 사람은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실업률이 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한국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비자 문제라든가 이것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원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동차 생산 원가, 철강 생산 원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뒤죽박죽이 된다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동차 공장이 미국 포드라든가 GM의 자동차 공장이 부평에 와 있을까요? 왜? 미국이 안 있고. 싸니까. 왜 멕시코에 가 있을까요? 그 공장들이. 싸니까. 근데 미국에서 생산하잖아요?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죠. 지금은 뭐 그런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냥 투자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상황은 그래요. 우리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자, 우리 한국에 닥친 네 가지 위기를 네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기업들, 한국 제품의 시장이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상품의 유출은 줄어드는데 인재 유출, 투자 유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건은 밖으로 못 나가요, 잘. 사람, 자본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밖으로 나가고 있다. 세 번째,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가 돼가지고 건설업, 자영업, 부도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 문제, 이런 것들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시장이 위축되는 이 문제는 사실은 미국의 관세도 문제지만 더욱더 큰 문제는 중국입니다. 이걸 한번 보시죠. 네. 뉴욕타임스에 난 최근의 자료 기사입니다만은 중국이 2024년에 자동차 570만 대를 수출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우리 한국이 미국에다 자동차 수출한 게 한 100만 대 좀 넘거든요. 중국은 570만 대를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의 생산 능력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동차 생산 능력이 5,100만 대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팔리는 게 2,600만 대예요. 그러면 과잉 생산 능력, 초과 생산 능력이 얼마죠? 몇만 대죠? 2,500만 대예요. 그 중에 수출된 거는 500만 대, 570만 대예요. 그럼 2,000만 대의 생산 능력은 여전히 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중국은 자동차 수출을 시작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보나 마나예요. 그냥 덤핑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2,000만 대의 생산 능력, 어마어마한 공장 설비가 놀고 있는데 그거 노는 것보다는 차라리 덤핑하는 게 낫죠.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보다도 사실은 중국이 더 큰 문제예요, 우리한테는. 왜? 지금까지 한국이 2000년부터 2001년이 정확히는 2001년에 중국이 WTO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 중국에다가 부품과 원자재와 이런 것들을 수출한 나라는 어디냐?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성공은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기술적으로 또 제품의 아이디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면에서 한국을 다 따라왔잖아요. 오히려 넘어간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부딪혀요. 한국은 중국에 수출할 게 별로 없어요, 이제. 부딪히면 오히려 중국 제품이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의 관세까지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축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밖에다가 내다가 팔 그 시장이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물건이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죠. 미국이 공장을 자국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대차한테 정의선 회장한테 뭐 현대는 정말 위대한 기업이라고 치켜세우고 그러는 게 계속 투자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의 자본이 미국으로 갑니다. 이건 현대기아차만 그런 게 아니고 삼성전자 이미 애리조나에다가 반도체 공장 짓고 있죠. LG도 배터리 공장 짓고 있죠. 포스코도 제철 공장 지으려고 그러죠. 한화오션은 미국에다가 조선소 인수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이제 신규 투자는 다 미국에서 일어나요. 미국에서 일어나요. 자, 그런데 거기 사람이 없다 그랬죠.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걸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만의 TSMC 반도체가 애리조나 거기다가 지금 공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 해요. 왜?
미국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쓰려니까 도대체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TSMC 대만 노동자들은 어떻게 일하느냐? 24시간 일합니다. 3교대로 24시간 풀 가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의 경쟁력이에요. 그런데 그 작업 방식을 바꿀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의 문화인데 미국 가니까 그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잘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가면. 원가만 높아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대만 사람들 데리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많아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공장이 돌아가려면 대만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한국 공장이 돌아가려면 한국 사람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 어떻습니까? 심각하죠. 투자는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의 취업을 한다는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물건의 이동은 줄어들어. 관세 때문에. 또 중국의 제품들이 가성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미국으로 자본의 이동, 투자죠. 인재의 이동. 그래서 카이스트에서 요즘 그 AI나 이런 걸로 학위 받은 사람들, 실리콘밸리로 가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한국에서 별로 좋은 직장들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급여가 훨씬 높은 거예요. 기회도 많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러죠. 트럼프가 불법 이민자들 추방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저임 노동자들을 추방하는 겁니다. 왜?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바로 저임금 백인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들은 불법 이민자들을 싫어하는 거죠. 하지만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기업가들은 고급 외국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부터 고급 외국 인재들을 받아들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일이 아주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벌어지게 될 겁니다. 똑똑한 사람은 미국 간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미국 가서 취업해야 된다. 왜? 국내에는 투자가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품 수출은 감소하고 인재 투자 유출은 증가한다. 자, 위기예요. 그런데 우린 정말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위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1970년대 5.1 쇼크 때 나라가 다 망할 뻔했죠. 유가가 3배가 올랐어요. 조금 지나니까 또 한 5배가 올랐어. 유가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죠. 우리나라는 다 외국에서 차관 들어와서 돈 빌려다가 공장 짓고 그랬잖아요. 그걸 갚으려면 수출을 해야 돼. 그런데 오일 쇼크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전 세계 경기가 다 죽어버렸어. 수출이 안 돼요. 그런데 기름값은 엄청나게 비싸졌어. 어떡하죠?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로 갔죠. 사우디아라비아 갔습니다. 세계에서 기름으로 돈 제일 많이 버는 나라. 거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항구공사를 땄습니다. 이 주베일 산업항이라고 하는 거. 저기 입찰을 한 거예요. 정주영이. 입찰을 했는데 얼마에 했느냐? 9억 3천만 달러로 저 공사를 입찰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이미 경험이 많은 미국 기업, 일본 기업들은 얼마를 써냈느냐? 대개 13억 달러를 써냈어. 우리 한국은 9억 달러를 써냈어요. 그렇게 그걸 가지고 일을 하면 망할 지경이었어요. 망할 지경이었어요. 이건 그 한국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대건설만 망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도 다 같이 넘어갈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정주영은 계산이 있었던 거죠. 무슨 계산이냐? 어떻게 9억 달러로 그걸 끝낼 것이냐? 정주영의 생각은 이랬던 겁니다. 왜 돈이 많이 들지? 저 항구공사 하는데? 저거 수심 30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부터 철탑을 쌓아 올라오니까 공사하기가 어렵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잖아. 그 잠수부들 다 써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꼭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 여러분 같으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철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정주영입니다. 와, 대단한 창의력입니다. 그럼 육지에서 만들자. 꼭 그걸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그리고 육지 어디? 울산. 울산에 조선소 생겼잖아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거기에서부터 이거를 만들어서 이 바지선에다가 뗏목에다 싣고 끌고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간 겁니다. 이거를 19번을 왔다 갔다 하죠. 미친 거죠. 가다가 태풍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나죠. 실제로 태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다시 가서 건져오는 거죠. 여기에서 돈 엄청나게 벌었어요. 몇 푼 안 들었거든. 진짜 몇 푼 돈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공기도 엄청나게 단축했죠. 그리고선 현대건설은 이 공사를 거치면서 세계 100대 기업 안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이 중동 국가들에서 한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야, 우리가 산업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사들이 많은데 이거 한국에다가 시키면 되겠네.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막 공사 물량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 그래서 그 전까지 재벌 그룹들이 건설 회사가 없었어요. 현대건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삼성도 건설하지, LG도 건설하지, 뭐 다 건설 회사들을 두게 되는 거죠. 왜? 중동 진출하려고. 그게 중동 건설 붐이죠. 그래서 이 오일 쇼크 때 제일 돈을 많이 번 나라들은 산유국들이죠.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번 나라는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망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우리한테 완전히 뭐 그야말로 재기의 성공의 발판이 됐던 거죠.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된 겁니다. 또 그런 게 있었던 것이 98년 외환위기 때이죠. 98년 외환위기 때 망했잖아요. 망한 겁니다. 오일 쇼크 때는 망할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이때는 망했어요. 자, 그런데 3년 만에 다 갚았죠? 빚. 3년 만에 빚 다 갚고 그리고 나서 한국인들이 그 당시에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돼버려. 선진국으로 올라선 겁니다. 외환위기 덕분에. 왜? 이때 한국인들이 환골탈태를 했거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외환위기가 바로 우리에게 기회가 됐던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어요. 외환위기를 겪는 나라들은 다 계속 반복해서 겪어요. 왜? 못 바꾸니까. 근데 한국인은 바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뒤집을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인재 유출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인재 유출. 자, 이제 한국 청년들은 한국에서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투자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 미국에 취업을 해야 돼요. 미국에 취업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가 떠오릅니까? 인재 유출이죠. 인재 유출이야.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완전히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는 인도 출신 CEO들이에요. 지금 실리콘밸리에 한국인 출신 CEO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인도 출신 CEO는 이렇게 많아요. 자, 이거는 인도의 인재 유출인가요? 아니면 인도인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 한국을 미국처럼 만들어야 돼. 비슷하게. 한국에 와도 미국에서처럼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만들면 한국과 미국이 합쳐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가. 그렇게 된 또 다른 나라가 대만이에요. 세계 시가총액 1위 엔비디아 CEO가 젠슨 황이죠. 그에 못지않은 반도체 기업 AMD CEO가 리사 수예요. 둘은 사촌지간이죠.
대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미국 국적이지만 대만 출생이에요. 대만인들이 미국 진출한 거예요. 저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MIT 나와가지고 거기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한 30년 있다가 대만으로 와서 TSMC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젠슨황이든 리사수든 간에 자기들이 설계한 그 반도체는 다 대만 와서 만들어요. 대만이 넓어진 거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면 지금의 인재 유출 위기가 사실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게 한국이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이제 우리가 태도를 바꿀 때가 됐다. 동네 골목 식당을 하더라도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미 말씀을 드렸죠? 동네 골목 식당을 해도 잘 되는 집들은 이미 전국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전국에서 찾아오잖아요, 맛집들은. 이제 그거를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거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한국이 쫙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아무리 한국 인재가 미국 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한국인들의 활동 무대가 넓어지는 거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대만이고 인도고 이스라엘이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실리콘밸리가 쫙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는, 제가 1984년에 유학을 갔습니다만 그때 대만 사람보다 한국 사람들이 한 3배 더 많았어요. 유학생들이. 근데 대만 학생들은 남아있는데 한국 학생들이 다 돌아가요. 지금 굉장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한국인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겁니다.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우리가 태도를 바꾸자. 그러면 이게 기회가 된다. 라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